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이보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턱없이 적은 교통사고 보상금, 바디 프로필 사진이 유출됐어요. 동물학대로 신고당했어요. 청약 취소로 살 곳이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 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가의 과실로 피해를 입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막막하실 텐데요. 우선 국가배상제도의 정의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배상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배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혹 시민들이 공직자,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국가배상 청구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배상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차량, 군용 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공시설물, 도로, 교량, 상하수도를 포함해서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군 작전 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 군인, 군무원을 포함해서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주한미군인 군무원을 포함해서 불법행위나 미군용 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때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이 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군요. 그럼 사안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공동 피고인인 경찰관 2명은 2015년 7월 한 제보자로부터 과거 A씨와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다 실패한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한 끝에 그해 9월 법원으로부터 A씨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A씨는 약 한 달 동안 수감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나 같은 해 12월 검찰은 A씨와 공모자로 지목된 이들 사이에 계좌 거래 내역이 전혀 없는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제보자가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람인 만큼 허위 제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A씨를 석방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옥살이까지 한 후에야 누명을 벗은 A씨는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부당하게 구속했을 뿐 아니라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니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좀 비슷한 내용의 영화 재심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난데없이 용의자로 몰려 옥살이를 하게 된다면 그 억울함이 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원심 판결은 좀 어땠나요?
네, 1심 재판부는 A씨의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거나 접견권의 침해, 허위 자백의 강요, 진료 거부, 위법한 증거 수집 등과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체포 당시 A씨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수사기관으로서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어야 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지 궁금합니다. 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수사기관으로서는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경찰관들이 수회에 걸쳐 제보자를 조사하며 신빙성 판단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구속 행위는 증거나 자료 확보하고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위법 행위가 없는 한 구속 자체 등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또한 접견 제한 조치 역시 A씨에게 접견을 무한히 허용할 경우 증거인멸이나 공범 도주 우려가 인정돼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네, 결국 대법원은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곽준호 변호사님께서는 1심 재판부는 법대로 판단한 것이고 2심은 원고를 딱하게 생각해 법리 이상의 위자료를 얻어준 것으로 보인다. 원고 개인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상 하급심에서 다시 재판받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인 만큼 다소 억울한 부분은 제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또 전문영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판결이 국민 법감정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여지는 있다면서도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의 수사 활동이나 판단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이 대체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황성현 변호사님께서는 경찰이 객관적인 정황에 반해 자의적인 사실 인정 및 법률 판단을 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한다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경찰 개인에 대한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고, 또한 경찰의 경우 자신이 맡은 사건이 검찰 법원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본인들에게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데 이 점 또한 부실 수사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구조에서는 경찰 개인에게 책임 있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국가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현재 인정되는 형사보상의 범위와 위자료 액수는 터무니없이 적다. 현재의 10배 이상 증액하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주장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된 이후에 현재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잘못된 수사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아, 자동차 사고로요. 네. 아, 자동차 사고 났는데 나이가 많다고 보상을 너무 안 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상담 요청한 거예요. 네, 어떤 사고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교통사고요. 교통사고요. 어떤 네.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였을까요? 아, 21년도 12월 3일 날 사고 났는데요. 네. 우리는 내려막길 내려오고 올라가는 차가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오래 있었고 지금 골절도 나가고 많이 크게 다쳤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지금 일도 못 하셔요. 사고 이후에 일도 못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데 네. 나이가 많다고 보상을 별로 안 해주더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보상을 안 해. 나이가. 네. 그럼 보상은 지금 49년생인데요. 네네네. 51년생하고 우리가 둘이 타고 둘이 사고 났거든요. 네네. 근데 좀 여태 2년이 넘어도 보상도 안 해주고 그래서 요새 이제 보상 손해사상을 사가지고 했는데 네. 3,100만 원을 분이 안 줘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좀 상의를 해봤죠, 사실. 그 교통사고에서 과실은 상대에게 다 있었던 건가요? 아니, 저쪽 반대로요. 우리는 피해자고. 네, 그러니까요. 네, 예. 상대 과실이 100%고 네. 상담자분께서는 과실이 없는 상황인데도 네, 보상액이 예. 지금 적은 상황이라고요. 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이보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말씀 주신 사안 잘 들었고요. 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은 지금 21년도 12월 그러니까 한 21년도 12월 3일. 네. 그러니까 벌써 3년 정도 지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2년. 네. 33년인데 2년 좀 넘었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영구 후유증이 발생해서 인공관절을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영구 후유증이라는 게 네. 일시적인 후유증이랑 다른 거는 아시죠? 이 부분을 정형외과에서 확실하게 그 진단서를 받으신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일단 네, 대수술을 6번이나 했는데요,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에서 인공관절 엉덩이, 아, 네네. 그리고 엉덩이, 종아리, 네, 고관절. 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과실이 100%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인정을 100%라는 건 어디서 어떻게 인정을 받으신 거죠? 경찰서에서요. 네. 바로 제가 사고 난 즉시 전화했던 헬기로 다녔어요, 비행기로.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다 조사해가지고. 그러면은 당시에 경찰에 이 사건이 입건이 된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이 사고 낸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겠네요? 처벌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글쎄. 어떻게 내렸는지 그것도 네. 모르겠고. 네. 그 사람 주소나 연고지를 알려주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몰라요, 그 네. 사람. 지금 배상금 3,100만 원은 이미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으세요? 그저께 들어왔어요, 그것도. 네? 2, 3일 전에 들어왔다고요. 2, 3일 전에 받으셨다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3,100만 원은 가해자가 직접 연락이 와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받으신 거죠? 네. 개인으로는 하나도 안 받고, 합의회사 가서 합의해라는 소리도 없고, 네. 이래서 지금 내가 손해사정한테 개인 저것도 해야 되지 않냐, 보험이 너무 이렇게 되니까 했더니, 주소도 안 알려주고, 경찰서에서 전화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을 했고요. 지금 원하시는 거는 3,100만 원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셔서 이거보다 더 추가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두 부부가 양돈을 했거든요. 돼지를 길러요. 어떤 걸 하셨다고요? 양돈 사업. 양봉 사업이요? 양돈, 돼지. 아, 양돈 사업 하셨어요? 네네. 예, 해다가 사고 나는 바람에서 사람 인력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한 500 나가요. 네. 근데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가 두뇌가 할 수 있는 건데, 그 인력도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보상을 해줘야는데 사업자를, 우리가 관리 잘못하니까 사업자를 아들한테 좀 해줬어요. 2, 3년 전에, 3, 4년 전에. 그러니까 사업자를 아드님한테 3, 4년 전에 하려고 하셨는데. 해주고, 돼지는 우리가 관리했는데, 네. 그런 거 인정을 전혀 안 해주더라고요. 어떤 게 안 된다고요? 아니, 우리가 이만큼 네. 둘이 노동으로 해가지고 사는데 지금 우리가 일을 못 하잖아요. 사고 아, 나서.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인력을 쓰고 있잖아요. 사람을 네. 고용하고 네. 쓰고 있는데, 그거만은 나가는 거를 좀, 아, 그러니까 이 보상을 사고 청구하니까 때문에 그런 그런 손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일단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이 상황 같은 경우에. 예.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일단은 드리면은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적극손해, 소극손해 이렇게요. 그러니까 적극손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실제로 나간 비용을 산정을 하셔야 돼요. 사고를 당하셔서 입원비 있으실 거고 이걸로 인해서 치료비도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입원하셨을 때 이제 간병인이 있으면 그걸 개호비라고 그러거든요. 예. 간병인 값은 나왔어요. 네. 그 제가 두 달 궁금한 분이 안 게요. 해주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3,100만 원은 그 손해사정사가 정한 건가요? 이거는 뭐 비용 아니, 내역이 뭐 어떻게 저기 되죠? 보험에서 그것뿐이 못 준다고 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정하지는 못하죠. 그러면은 실제로 치료비는 얼마나 나오셨어요? 치료비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험회사에서 뭐 병원이 있을 때마다 그냥 거기서 내니까 네. 저도 같이 저도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병원에 있었고 우리 아저씨는 또 서울 건대병원에 있었고 그래서 그 병원비가 아마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시려면 네. 실제로 병원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나왔는지 이거는 병원 다니셨으니까 내역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네, 그 내역을 다 뽑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치료를 지금 영구장애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계속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한 번 합의 보면 이제 뭐 치료받아도 거기서는 부담 안 한다 그러더라고. 아니요.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네. 앞으로도 발생하게 될 치료비도 다 포함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담당 의사분한테 앞으로 우리가 얼마의 기간 동안 더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입원은 이제 안 하시고 계시죠? 네, 다 이제 뭐 퇴원하셨잖아요. 네. 근데 입원은 얼마나 하셨었어요? 글쎄 뭐 입원은 뭐 수술할 때마다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있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입원을 한 기간도 병원에 다 내역이 있으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병원에 그 있겠죠. 입원 비용이 또 상당할 거니까요. 네, 많죠.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엉덩이 부분이랑 이제 그 다리 부분이시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은 그 거동을 하실 때 휠체어도 타셔야 되나요? 네. 그러면은 휠체어 비용도 추가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 손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치료를 받은 비용,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치료비까지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극적 손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을 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잖아요. 이 사고로 인해서. 저는 지금은 일 전혀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벌써 사고가 거의 2년에서 3년 전이신데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노동 능력이 상실이 됐다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영구 장애 판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뭐 나이 많다고 안 주고 뭐 한다고 안 주고 막 손해사장이 계속 와서 그러니까 네. 보험회사도 자꾸 그러니까 저도 뭐 우리가 뭐 알아야죠.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소극적 손해를 산정할 때는 원래 이 사고를 당하시기 전에는 수입이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됐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양돈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사고 나고 뭐 코로나 걸리고 그래서도 제가 작성을 안 하고 아들이 했고 그 전에는 제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소송을 하시게 되면 명확하게 증빙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부분은 뭐 매출이나 그 장부가 있지 않으신가요? 세금 신고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있죠, 그럼.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입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는 다른 사람 지금 인부를 쓰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쓰고 있죠. 세 사람. 네, 그러면은 그 부분도 손실이잖아요. 그 사람 네. 쓰는 거에 대해서. 네. 그것도 같이 증빙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연세가 75 정도 되신 게 맞나요? 네, 지금 49년생. 네, 그러면은 사고를 당하셨을 때가 지금 70살 정도, 그러니까 72 정도 되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73살. 그러니까 아마 저쪽 아까 뭐 나이가 많아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뭐 얼핏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쪽에서. 시대를 대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65세 때는 다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퇴직하죠. 네, 그러면 이제 정년퇴직하고 난 후에는 소득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네. 아마 연세가 많으셔서 못 준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저희는 그런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네.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사고 나는 날도 우리가 사료 싣고 오다가 사고 난 거거든요. 네, 어떤 거요? 돼지 사료 싣고 오다가 사장이요? 우리가 네. 사료를 양평에서 기술센터에서 사료 싣고 오다가 사고 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차도 다 네, 폐차시킬 정도인데 차 그것도 손해도 안 해주고 네. 차가 다 폐차시켰거든요. 차도 거의 다 폐차를 하셨다고요. 네, 아주 사람도 차가 거기 뛰어가지고 엄마로 막 깨고 사람 꺼내가지고 헬기로 춘천은 갔더니 굉장히 자기 할거 없다고 큰 또 사고였던 것 헬기로 같아요. 다녔어, 헬기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소득 자료도 증빙을 다 하시고요. 네. 그리고 사고 난 후에 그렇게 직접 일을 못 하시니까 다른 인부들을 그렇죠. 써서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지금도. 네. 내가 보험회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 그리고 나이 많다고 일 네. 못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또 우리 아저씨는 네. 건강하셔가지고 여태 병원 간 기록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말씀 중에 자동차도 폐차를 시키셨다고 했는데 자동차 대물 손해도 지금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동차는 근데 이미 폐차는 한 2년 그때 사고 전에 이미 하셨겠네요. 사고 그날로 난 다 후에. 네. 그때 당시에 다 갔죠. 근데 이 부분도 충분히 금액이 클 것 같아요. 폐차를 하실 정도였으면. 네. 네, 그래서 대물 손해도 충분히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실 때 사고를 당하셔서 네.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기왕증이라는 게 또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증이라는 게 사고를 당하시기 전에 신체에 어떤 좀 아프신 부분이 원래 있으셨던 게 있으면 손해를 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액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원래 이제 관절이 좀 안 좋으신 아무 분이 질병도 없고 있으니까. 건강해요. 병원에 간 기록이 없어요. 그러신가요? 이거를 네. 저희가 소송을 하면 상대방 쪽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지금까지 진료를 받았던 내역을 전부 다 조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절이 원래 이 사람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거의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소송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신체 감정을 많이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영구장애가 됐다는 거고, 상대방은 아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기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고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체 감정, 뭐 진료 기록 감정 이런 걸 하다 보면 1년은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소송을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상당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도 있으니, 네, 그거는 예상을 하셔야 되고, 이 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리적으로 주장할 게 좀 디테일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신청해야 되는 서류도 이거는 변호사가 아니면 좀 알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실제로 소송을 하신다면 변호사님을 통해서 저는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3,100만 원을 이제 이 부분을 가해자 쪽이랑 더 합의를 할 수 있으시다면 바로 받으시면 좋겠지만, 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충분히 정리를 하셔서 저는 이제 소송을 하시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 근데 뭐 네. 우리가 나이 먹고 노인네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3,100만 원, 왜냐하면 영구 장애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장을 하시는 게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보험사 쪽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한테 더 연락이 온 건 없나요? 어디에서요? 아직은 없으신가요? 보험회사에서요? 네? 어디서요? 보험사요, 보험사. 보험사가 아무 연락도 없어요, 한 번도. 네. 그 손해사정이 내가 하도 답답해서 손해사정을 시켰죠, 사실.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보험사에 한 번 더 연락을 저희가 하셔가지고요. 네. 이 3,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산정이 됐는가를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항목이 어떻게 덜 산정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서 뭐 더 달라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괜히 뭐 우리가 뭘 알아야지, 지식 같은 걸 알아야지. 네.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로만 치니까 네. 이렇게 그냥 정해지는 것 같아. 보험회사에서 한 번도 연락 안 와요. 네. 안 오고. 혹시 아무 대답 없이가 제가 답답하니까. 네, 더 도움이 그냥. 필요하시면요. 네. 네, 저한테 나중에 이거 끝나고도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알았어요. 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네. 또 알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상담자분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담자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연세가 많으셔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하게 이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손해를 입증을 하시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손해배상액이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몸이 아프셔서 네. 얼마나 억울하신 상황일까 싶습니다.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입증 책임이 개인에게 주어지니까 그 자료를 좀 꼼꼼하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헬스 트레이너에게 사진작가를 소개받아 계약을 하고 며칠 뒤 스튜디오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트레이너를 통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고, 사진작가는 보정과 잔금 처리는 보류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진작가가 보정한 사진을 보내기에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진 컨셉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진작가도 알겠다면서 사진을 폐기하겠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헬스장 블로그에 제 바디 프로필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알고 보니 사진작가가 보정본을 트레이너에게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노출이 꽤 있는 편이라 개인 소장만 하려고 한 것인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공개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지인들이 봤을까 봐 걱정이 되고, 저는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민원인이 알아보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우울증이 생겨서 병원까지 다니고 있는데 사진작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사진작가가 상담자분의 동의 없이 바디 프로필 사진을 공유하면서 헬스장 블로그에 무단으로 게시가 된 상황입니다. 우선 사진을 내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긴 한데요.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급하게 사진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부터 하셔야 되고요. 네. 이 가처분 신청을 위반할 경우 명령 위반 시 1일당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일주일 이내에 결정문을 내려주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일단 게시물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네, 상담자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이 상당한 노출이 있는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진작가를 이 성폭력 처벌법으로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2항에 의하면 촬영 당시에는 저희의 동의를 얻고 촬영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동의 없이 반포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병원까지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 상담자님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신 것 같은데요. 사진작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고려할 수 있을까요? 네, 민법 750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이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작가가 본인 스스로 사진을 폐기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진 작가로서의 어떤 주의의무를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 상담자분께서 분명히 나는 더 이상 이 사진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게 분명히 증거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바디 프로필 촬영이 유행을 했습니다. 상담자님처럼 추후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계약서 작성부터 좀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조항들을 추가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촬영은 분명히 개인 소장의 목적이고 반포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 비밀 유지를 지켜달라라는 조항을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촬영물을 모두 폐기할 것도 명시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사진 찍을 때 계약서까지 작성하면 찍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경우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요즘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블로그에 무단으로 상담자분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올린 헬스 트레이너, 이분에게도 좀 잘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은 트레이너가 게시를 한 당사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 14조 2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게시를 하기 전에
상담자분, 그러니까 저희 촬영하신 분한테 직접 동의를 구했음이 마땅한데 제가 볼 때 요 사안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너는 사진 작가로부터 아마 사진을 전달받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분은 당연히 동의를 받았구나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사정을 전해 듣지 못했다라는 거를 적극 주장을 해서 좀 양형 사유로 참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상담자분께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일로 상담자님의 근무까지 좀 차질을 입게 된다면 추가로 어떤 법정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게 되면 위자료 항목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네. 다만 위자료는 금전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신 게 좋고 인정되더라도 소액일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상담자의 계약 해지 의사를 좀 돌려보고자 트레이너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이지 홍보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다고 작가가 주장을 한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사진 작가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상담자분께서 명확하게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문자를 남겨주셨고, 그런 증거가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로 주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사진에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나 얼굴의 일부만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각 상황마다 초상권을 침해한 건지 아닌지 좀 애매할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는 기준도 알려주시죠. 네, 초상권은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계약 내용을 위반해야 된다는 이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좀 궁금한데요. 관련 판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식별 불가하거나 개인 소장용인 경우에는 당연히 침해가 아닌데요. 보통 저희가 방송에서 일반인 분들이 배경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여러분이 하셨는데 판례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을 해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초상권 침해는 사실 법적으로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상치 못하게 바디 프로필이 유출돼서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하셨을 상담자분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운동하시고 프로필을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의도치 않게 이런 피해를 입게 되셔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드신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사진을 삭제하는 게 우선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처분부터 일단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고양이를 3마리 키우는 집사입니다. 평소 고양이들이 저와 격하게 노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바닥에 눕혀 뱅뱅 돌리거나 높게 띄운 후 바닥에 착지시키는 등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요. 흥이 너무 난 나머지 실수로 고양이를 장롱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양이의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반복적으로 구토를 하자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등뼈가 골절됐다며 의사가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는데요. 고양이와 함께 놀아주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 동물병원 측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우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고양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동물학대범으로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설마 제가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겠죠? 하셨습니다. 네, 상담자분이 화가 나셔서 바로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뼈가 골절된 걸로 보아 정도가 꽤 심각해 보이긴 하는데요. 상담자께서 동물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네, 조심스럽긴 한데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10조 2항 4호에 의하면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도 이제 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좀 개인적인 화가 나도 또 오해가 생긴 상황이라도 치료를 먼저 해줬을 것 같거든요. 자, 동물학대가 인정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동물보호법 벌칙 규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사안으로 상담자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거죠? 네,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입증을 해야겠지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이런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미필적 고의가 뭔지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고의가 명확하진 않지만 미필적으로 동물을 상해하려는 의도가 입증이 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고양이와 놀아주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무죄를 입증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결국은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요. 평소에 이제 반려묘와 같이 이런 장난을 치면서 놀았다는 어떤 증거를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같은 것으로 이런 놀이가 평소에 있었고 이번 일은 단순히 실수에 의한 사고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아무리 장난을 치면 논다고 하더라도 등뼈가 골절될 정도로 맞습니다. 놀진 않을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동물병원 측에서 상담자님을 신고를 했습니다. 동물학대가 의심되면 동물병원 측에서도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동물보호법 제39조에 의하면 수의사는 동물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피학대 동물이나 유실, 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병원 측에서 경찰을 불렀는데 상담자님이 화가 나 집으로 가버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동물병원 가면은 개인의 인적사항을 적긴 하거든요. 그럼 경찰에서 부를 수도 있을까요? 네, 동물병원에서 이미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이 올 것이고요. 네, 협조를 하지 않으시면 최악의 경우에는 체포를 당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협조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 고양이도 뭐 구토를 많이 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 고양이의 안전도 사실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새로운 법령이 좀 마련된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동물보호법이 최근 2024년 4월 27일부터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로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려묘와 놀아주다가 이런 실수로 이제 반려묘가 사고를 당했는데 굉장히 일단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동물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상당히 예상하지 못한 지금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일단은 고양이의 지금 치료를 가장 급선무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잘 평소에 내가 이렇게 놀아주다가 사고가 난 것이고 이건 실수에 한 거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현재 원주의 작은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할 것 같아 몇 년 전 근처에 있던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당첨이 돼 저희 가족은 이사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 전세로 살던 빌라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집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제가 중요한 서류를 빼먹었다며 돌연 분양을 취소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 서류 제출과 관련해 문자가 온 것을 잊고 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건데요.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분양을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 가족은 빌라에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가 서류를 보완하고 다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상담자분이 늦게나마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분양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당첨 안내문에
필요 서류를 몇 월 며칠까지 제출을 하라고 분명히 안내가 있었을 것 같고요. 보통은 그 날짜까지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 불가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이런 안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안내문을 한번 제가 보고 싶기는 한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분양사무소에 좀 읍소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분양사무소에서는 서류가 미비하다는 문자를 계속 보낸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 서류와 관련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네, 문자를 보낸 건 아마 배려 차원에서 보낸 것 같고요. 네. 아마도 당첨 안내문에 분명히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문자를 보낸 것 여부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또 분양사무소 측의 착오로 분양이 어려워지면 위자료를 지급하기도 하나요? 분양계약 취소를 한다면 이거는 민법적으로 중요 부분을 착오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것에 해당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서로 원상회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해배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자료는 일종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네, 위자료를 청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당장 빌라 임대인에게 상황 설명을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결국 분양도 취소되고 갑자기 집도 비워져야 한다면 참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임시로 지원해주는 법적 구조망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딱 정해진 법 구조망은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제가 볼 때는 임대인한테 어쨌든 사정을 설명을 하시고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세입자한테 계약금을 만약에 이미 받았다면 그 배액을 변상을 해주고 저희와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배상해줘야 될 그 배액의 계약금을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서라도 저희가 다시 들어간다라는 이런 제안을 먼저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담자분이 그 계약금의 2배를 네. 지급한다는 네. 약속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사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요즘 전세 사기와도 상당히 밀접한 문제로 보이는데 네. 전세 보증보험을 허그에 들어 놓으셨다면 가장 안전하고요. 만약에 그 보험이 없다고 하신다면 일단 등기부 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보통 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보다 후순위면 받으실 수가 없고요.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이제 대항력을 갖추셨다면 그 최우선 변제금이라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최우선 변제금은 그래도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청약이나 분양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요즘 청약을 많이들 하시는데 청약이 당첨된 후에 저희 사연자분처럼 서류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계약금이나 금액이 돈이 모자라서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약을 이렇게 포기할 경우 재당첨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분양 신청을 하셔서는 안 되고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서류가 미비돼서 지금 청약이 되셨는데도 못할 상황에 있으신데 근데 서류는 사실 하루면 다 구비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사무소에 좀 사정을 설명을 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서류를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이 항상 먼저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 문의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보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